안녕하세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한지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치매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치매의 정의와 진단, 그리고 치매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원인과 진단, 또 약물치료, 치매 신약과 임상시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마지막에 간단하게 비약물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위험인자와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치매 진단 후에 저희가 해볼 수 있는, 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이제 영어로는 디멘시아라고 하는데요. 앞에 D가 없다라는 뜻이고 멘트가 이제 정신,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놓고 보면 원래 정상이었던 인지 기능이 이전에 비해서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이 의식 수준이 명료한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약간 혼수 상태에 있다거나 여러 가지로 좀 의식 수준이 맑지 않은 상황에서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치매라는 진단을 할 때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라는 용어 자체는 병명이 아니라 이제 증후군이고요. 인지장애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소실하게 되는 단계가 되면 이 사람은 치매다라고 저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능력이라는 거는 이제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활동들인데요. 뭐 가사 활동이라든지 뭐 전화 걸고 받기, 외출 및 이동하기, 그다음에 재정 관리, 뭐 약을 잘 챙겨서 드시는 거, 그다음에 여가 활동을 하고 이런 이제 도구적 일상생활 동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옷을 입고 개인 위생 씻고 식사를 하고 대소변 관리를 하는 이런 기본적인 일상생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생활에 있어서 인지장애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장애로 인해서 이러한 일상생활 능력의 저하가 일어나게 되면 저희가 치매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경도인지장애라는 진단이나 이제 용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경도인지장애는 어떤 것이냐면 이제 치매의 어떻게 보면 약간 약한 버전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전 단계라도 볼 수도 있습니다. 치매와 마찬가지로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데 그 저하되어 있는 인지 기능이 객관적인 신경 인지 검사에서 연령과 성별, 학력과 같은 정상 기준에 비해서 확실히 저하된 소견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치매랑 어떻게 다르냐라고 보았을 때는 치매는 인지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본인이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독립성이 소실된 단계임에 비해 경도인지장애는 인지기능이 저하되기는 하였지만 본인이 그것을 보완을 해서 예를 들면 이제 메모를 한다거나 뭐 알람을 맞춰둔다든가 이런 식으로 더 달력에 적어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완을 통해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이제 경도인지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 노화가 있고 거기서 인지 기능이 좀 저하되지만 내가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면 경도인지 장애. 근데 거기서 더 인지 기능이 저하돼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으면 치매. 이렇게 진단이 가능하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 인지 기능이라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 다들 쉽게 아시는 부분일 텐데요. 기본적으로 인지 기능은 지적 기능을 의미합니다. 지적인 능력이고요. 저희가 흔히 인지 기능을 여러 인지 영역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억력이고요. 그 다음에 언어 능력, 그 다음에 진압력, 그 다음에 실행 기능 판단력, 뭐 그 외 다른 분류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력 같은 경우 인지 저하가 있을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최근 기억의 저하입니다. 아마 많이들 이제 경험하시는 걸 텐데요. 전에보다 최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흔히 치매에서,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전에는 쉽게 외웠던 것들이 잘 외워지지 않는다라는 이런 학습 저하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진행을 하면은 제 수년 전에 있었던 중요한 일들이 좀 혼동이 된다거나, 더 인지 기능이 나빠지면 뭐 젊었을 때 있었던 일, 더 나빠지면은 예전에 이제 내가 살던 집이나 고향 같은 것들도 잊어버릴 수 있고,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자서전적 기억이라고 하는 이름이나 생일 같은 것들도 이제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외래 오셔서 항상 많이 하시는 말씀은, 옛날 기억은 잘하는데 요즘 기억을 잘 못해요 라고 하시는 게 바로 기억 저하, 치매에서의 기억 저하의 아주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어 능력 같은 경우에는 정상 노화에서도 흔히 보이는 건데, 단어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말이 바로 생각이 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뭐 저거 이런 식으로 대명사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단어의 뜻을 이야기하다가 돌려서 단어를 끄집어내는 우원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현상도 있고, 단어를 딱 봤을 때, 물건을 봤을 때 이름을 떠올리기가 어려운 그런 증상도 있을 수 있고요. 조금 더 진행이 되면 말을 이해하는 능력에도 좀 저하가 있을 수 있고, 발화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단어를 끄집어내고 문장을 생성하고 하는 언어 기능이 떨어지면 문장이 짧아진다, 유창성이 저하된다, 이렇게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진압력 저하 같은 경우는 흔히 이제 사람, 그 다음에 장소, 시간을 인지하는 능력인데요. 주로 처음에 나타나는 것은 가장 전형적으로는 시간에 대한 진압력이 좀 저하가 됩니다. 아주 초기 증상은 뭐 날짜는 정확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워낙에 철저하게 명절이나 가족 생일을 지키고 공과금을 맞추던 분이 갑자기 생일을 좀 놓치는 일이 생기거나 공과금을 놓치는 일이 생긴다라는 아주 미세한 시간 진압력 저하로 먼저 보통 시작을 하고요. 조금 더 진행을 하면 뭐 요일이라든지 일이라든지, 더 진행하면 월, 계절, 약간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낮이나 밤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시간 진압력의 저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장소 진압력 같은 경우는 장소를 인지하고 찾아가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초기에는 자주 가지는 않지만 갈 때는 항상 문제없이 다녔던 길을 어느 날부터 어쩌다 한번 갔는데, 전에는 잘 찾았는데 이제는 좀 잘 못 찾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더 나빠지면은 자주 가는 곳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더 나빠지면 항상 다니던 곳의 길을 잃어서 집 앞에 슈퍼도 못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요. 더 악화가 될 경우는 집안에서 화장실이나 뭐 내 방이나 부엌이나 이런 쪽에 방향을 찾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 집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면 내 집이 아니라고 하고 자꾸 나가려고 하는 그런 증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 진압력의 저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주 안 보던 사람이지만 전에는 봤을 때 누군지 알던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알아보지 못하더라로 보통 시작을 해서, 좀 더 나빠지면은 자주 보는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중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진압력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실행기능 판단력에 대한 부분은 재정 관리를 하고 본인의 용돈 관리를 하고요. 어떤 새로운 상황이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뭐 전자제품 같은 좀 복잡한 기기를 조작한다거나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화하고 판단하고 이런 모습들이고요. 또 하나 흔히 이야기하는 증상들은, 전에는 뉴스나 드라마를 보고 내용을 잘 이해하셨는데 언젠가부터 잘 이해가 안 돼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드라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행기능 판단력 및 문제 해결력에 인지 저하가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망증이랑 치매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다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가장 크게는 진행성이냐 진행성이지 않느냐가 큰 어떤 구분이 됩니다. 보통 건망증은 여기서 이렇게 최근 기억이 조금 저하되는 정도에서 더 나빠지지 않고 그냥 비슷비슷하게 가거나, 이 기억력 외에 다른 언어 능력, 뭐 실행기능, 진압력 저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 그야말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를 건망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진행을 하고 처음에는 기억력부터 시작했는데 점차 뭐 언어 능력, 진압력, 판단력 이런 식으로 다른 인지 영역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 저희가 치매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기억의 어떤 특징상에서의 비교를 하자면 건망증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는 또 기억을 하고 보통 힌트를 주거나 누가 알려주면 아 맞다 이렇게 인지를 합니다. 근데 치매에서 나타나는 초기 최근 기억의 저하는 전체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고요. 힌트를 주어도 기억을 못할 때가 있고 알려줘도 이렇게 물음표로 가득한 반응을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주 초기에는 사실은 구분이 쉽지 않지만 진행 경과상에서의 이런 특징의 차이가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를 의심할 수 있는 소견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지 기능의 저하를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해야 될 거는 이게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인지 기능의 저하인가, 결국 연령 대비해서 정상인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물론 생활에서의 증상으로도 판단할 수가 있지만 객관적인 신경인지검사, 세라드나 SNSB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인지 영역들,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실행기능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고 그 각각의 테스트에 있어서 연령, 성별, 학력 대비 정상치가 딱 정해져 있는 이런 신경인지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해서 내 인지 기능이 연령 대비 정상인가 확인을 해서 정상이라면 이것은 아직까지는 내가 정상 노화 범주 안에 있다. 주관적으로 인지장애가 있지만 객관적인 검사상에서는 인지장애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연령 대비해서 분명히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이 아니다라고 나타났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성을 잃어버렸는가 아니면 유지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은 의사가 구조화된 면담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요. 기능평가라고 하는 IADL, ADL, DAD라고 하는 어떤 평가 도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통해서 만약에 독립성을 소실하지 않았다. 물론 전만큼 잘하지는 않지만 본인이 보완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저희가 경도인지장애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아니다. 이런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서 독립성이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제 치매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치매나 경도인지 장애 진단은 끝났지만 저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원인을 찾는 부분입니다. 이 치매나 경도인지 장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은 어떤 치료의 측면에서라든지 예후의 측면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치매 검사라고 할 때 해당되는 여러 가지 검사인 혈액 검사, 유전자 검사, 뇌영상 검사, 뇌파 검사 등등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매와 경도인지장애의 원인이 알츠하이머인지, 혈관성 치매인지, 루이체 치매나 파킨슨 치매인지, 전축두엽 치매인지, 우울증에 의한 치매인지, 그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흔히 가역성 치매라고 해서 치료를 하면 좋아지는 치매도 전체 치매의 한 5%에서 1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를 들면 호르몬에 의한 문제라든지 비타민 부족, 다른 신체 질환에 의한 치매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전반적인 검사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흔히 치매하면 이제 알츠하이머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치매의 여러 종류 내지는 치매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알츠하이머입니다. 그렇지만 왜 두 개를 거의 혼용해서 사용하느냐 하면 저희 이제 연구 결과들 또 조사 결과들에 따르면은 전체 치매 중에 70% 이상에서 60세 이상에서는 73.9%에서 65세 이상에서는 전체 치매의 76%에서 알츠하이머 치매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제 치매라고 하면 알츠하이머 치매를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많은 부분이 알츠하이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도 이제 치매 중에서 좀 더 알츠하이머 치매에 집중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사후 뇌 부검을 해보면은 특징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병리학적 소견으로 베타 아밀로이드 반점이라고 하는 게 있고 신경 섬유 다발이라고 하는 두 가지 특징적인 소견이 뇌에서 발견되고 이들이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순서상으로 먼저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가 가장 먼저 시작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흔히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으로서 아밀로이드 가설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은 이게 뇌신경 세포입니다. 뇌신경 세포에 이걸 세포막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포막에 APP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백질이 좀 잘못 잘리게 돼서 아밀로이드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것이 생성이 되고 얘네들이 이렇게 그림에서처럼 이제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이는 것과 같은 베타 아밀로이드 반점을 만들게 되고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 반점이 실제적으로 이 뇌신경 세포 간의 연결에 있어서 기능 저하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이제 뇌신경 세포를 약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타우라고 하는 물질에 또 영향을 줍니다. 이 타우라고 하는 거는 신경세포 안에 있는 미세소관이라고 하는 구조물을 안정화시키는 데 필요한 그런 물질인데요. 얘가 이 베타 아밀로이드와 관련해 가지고 과인산화라고 하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원래는 그림에서처럼 타워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뭉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경섬유 다발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 이 신경섬유 다발이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뇌신경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또 뇌신경세포의 어떤 죽음을 또 가져오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해서 인지기능의 저하를 일으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알츠하이머병은 단순히 이 두 가지로만은 또 설명할 수 없는 측면이 많다라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연구 결과들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아밀로이드 가설과 관련된 베타 아밀로이드 반, 그 다음에 이제 타우와 관련된 신경섬유 다발, 그 외에도 어떤 세포의 에너지 공장과 같은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이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알츠하이머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이론도 있고요. 신경염증 반응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기여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산화 스트레스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호르몬의 불균형들이 알츠하이머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신경세포에서 인지기능을 담당하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뇌세포의 기능 약화나 뇌세포의 파괴로 인해서 농도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또 알츠하이머 치매의 가장 또 큰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아밀로이드와 타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들이 기여하기 때문에 사실은 딱 단일하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알츠하이머 치매는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진단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한번 정리해드렸듯이 일단 인지기능 저하, 특히 알츠하이머병 치매 같은 경우는 최근 기억의 저하를 주소로 해서 많이 오시겠죠. 그럴 때 객관적으로 내 나이에 비해서 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인지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세라드랑 SNSB라는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연령 대비해서 떨어졌는지도 확인하게 되고 또 뭐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 언어 능력, 실행 기능 여러 가지 인지 영역을 테스트하는데 그 인지 영역들 각각의 수행 패턴을 보면서 이게 알츠하이머 치매에 좀 합당한 소견인지를 판단하는 데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지기능의 저하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이 알츠하이머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검사 중에 대표적인 뇌영상 검사인 MRI랑 PET 검사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RI에서 알츠하이머와 관련해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인데요. 지금 제 화살표로 가리키는 이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서는 까만 공간이 거의 안 보이도록 거의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경도인지장에서는 까만 공간이 살짝 늘어나 보이죠.
알츠하이머 치매에서는 이 까만 공간이 아주 더 늘어납니다. 이 구조물이 해마라고 하는 구조물이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해마가 기억과 학습에 관련된 중요한 구조물로서 알츠하이머에서 비교적 초기부터 해마의 위축이 관찰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이 의심되는데 MRI를 찍었을 때 이렇게 현저한 해마 위축이 보이는 경우에는 알츠하이머병 치매이다라는 진단을 좀 더 확실히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앞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라든지 이 중간 단계인 경우에는 MRI를 찍었을 때 해마 위축이 그렇게 현저하지 않기 때문에 좀 긴가민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뇌 아밀로이드 양전자 단층 촬영, 흔히 아밀로이드 PET라고 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베타 아밀로이드 반점,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실제 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가 쌓여 있는 양성인 사람이고요. 밑에가 쌓여있지 않은 사람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노란 선이 그어진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밑에 쌓여있지 않은 사람들의 손가락 무늬처럼 이렇게 띄엄띄엄 보이는 것에 비해서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여있는 경우는 경계가 거의 잘 보이지 않고 뿌옇게 좀 뭉쳐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RI에서 특징적인 해마 위축 소견이 없더라도 아밀로이드 펫을 찍었을 때 베타 아밀로이드 침착이 있는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치매라든지 알츠하이머에 의한 경도인지 장애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저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외래에서 흔히 또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알츠하이머병 위험 유전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흔히 아포이라고 하는 검사인데요. 아포지단백 검사라고 하는데 이 검사에 대해서 결과를 설명드릴 때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이 이 유전자가 있으면 전부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리나요?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개념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에 있어서 유전자의 측면에서는 원인 유전자와 위험 유전자가 있습니다. 원인 유전자 같은 경우는 65세 미만의 초록이 알츠하이머병 치매, 유전성 내지는 가족성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는 경우에 주로 관여합니다. 이 경우는 전체 알츠하이머병의 한 1에서 5% 정도 되고요. 그래서 상당히 적은 비율을 가지고 있죠. 이 경우에는 APP, PSEN1, PSEN2라고 하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관찰이 되고 있고 이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을 경우에는 치매가 확실히 일어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는 대부분 65세 미만의 초록이의 경우이기 때문에 보통 65세 이상의 어르신께서 외래에 오셨을 때 치매가 의심될 때 저희가 이 원인 유전자 검사를 통상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는 이 위험 유전자 쪽에 속하는 건데요. 65세 이상의 노년기 알츠하이머병 치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 유전자들이 알려져 있지만 저희가 지금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포지단백 유전자 검사이고요. 이 경우는 이 유전자, 특히 이 사라고 하는 형태인데 이 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치매가 걸리는, 그러니까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도가 증가한다라는 의미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있으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가 2배에서 3배 정도 올라가고 2개가 있으면 8배에서 14배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이 2개, 한 쌍이 있을 때 임상적으로 아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예방 활동을 더 열심히 하는 근거로 저희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포이 유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아포이 유전자는 체내 지질에 붙어서 지단백을 형성하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2, 3, 4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한 쌍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3, 3인 사람이 있고 3, 4, 2, 3, 4, 4, 2, 4, 2 이런 식으로 형태를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4가 하나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2개, 한 쌍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하나가 있으면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개념이고 진행 속도에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이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E4라고 하는 아포E4라고 하는 대립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모두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는 건 아니고요. 또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있다고 해서 모두 E4 대립 유전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결과에서 E4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는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은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포E4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46%,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2.24% 돼서 합해서 한 50% 됩니다. 그러면 전체 알츠하이머 치매의 반이 아포E4가 있는 거고, 반은 이제 아포E4라는 위험 유전자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정상에서도요, 정상의 22.5%에서 아포E4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것은 위험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참고하는 유전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또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진단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다음으로는 약물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현재까지는 크게 4가지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승인을 받은 약제이죠. 도네페질, 갈란타민, 리바스티그민, 메만틴, 이렇게 4가지고요. 가장 마지막에 승인받은 게 메만틴이고 2003년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20년 동안 신약이 이제 상용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약제들은 어떤 기전이냐? 저희가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으로 아까 가장 처음이 시작되는 거를 아밀로이드로 지목하는 게 아밀로이드 가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아밀로이드라든지 베타 아밀로이드라든지 타우에 의한 신경섬유 다발, 얘네들을 타겟으로 하는, 목표로 하는 치료제는 아직까지 임상시험 단계이고요. 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제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기억 능력, 인지 기능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줄어드는 것을 보완하는 기전으로 작용하는 그런 치료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그 4가지 중에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이라고 하는 것은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라고 하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만틴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계열의 NMDA 수용체 기량제라고 하는 기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이 중에 하나를 사용하게 되고, 여기서 중등도 치매로 좀 진행을 하게 되면 이 계열까지 같이 2가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이쪽 계열의 약제의 부작용이 있는 경우는 처음부터 이쪽 계열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약리 기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중요한 원인 기전 중에 하나가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인지 기능에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아세틸콜린이 분해되는 것을 억제하게 합니다.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분해 효소를 억제시킴으로 인해서 아세틸콜린이 덜 분해되게 돼서 상대적으로 이 신경세포 사이에 아세틸콜린을 농도를 높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 이 약제의 기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NMDA 수용체 기량체 같은 경우에는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요. 이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이 신경세포막에 있는 NMDA 수용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학습과 기억에 저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치매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 메만틴이라고 하는 약제들은 이렇게 과도하게 활성화된 NMDA 수용체를 억제시킴으로 인해서 이 활성화 정도를 낮추고, 그로 인해서 저하된 학습과 기억 기능에 대해서 좀 더 향상을 시도할 수 있는 약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약제들은 효과가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 위에 있는 좀 진한 그래프를 보시고 그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위에 있는 그래프가 치료를 받은 환자분이고요. 밑에 있는 그래프가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분입니다.
보시면은 실제로 뭐 기울기가 막 극적으로 더 완만해지고 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3년까지 추적한 연구인데, 그런데 보시면 이 그래프 복용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복용한 군이 오른쪽으로 그래프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약을 드셔도 알츠하이머 치매 자체는 이렇게 나빠지기는 하지만 나빠지는 시기 자체를 이제 늦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분명히 상대적으로 더 양호한 상태로 지낼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거고, 뭐 그로 인한 삶의 질의 어떤 유지를 좀 더 오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조금 특징적인 것은 치료받지 않은 환자분에서 그래프를 보시면 초반에 살짝 좋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약을 드시면서 초반에는 약을 먹으니까 좀 더 나아지는 것 같아요 라고 보고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초반에 한 6개월 정도는 좀 호전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후에는 약간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약을 먹었는데 좋아지는 게 없다라고 해서 약에 반응이 없냐, 그렇게는 또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상당 부분은 호전되지 않고 그냥 유지하는 정도로만 이렇게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외래에서 또 많이들 말씀하시는 부분이 약을 먹어도 이제 나아지는 게 없어서 이 약을 계속 먹어야 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설명드릴 때 이 연구 결과를 근거로 말씀을 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조금씩 나빠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치료받지 않은 부분보다는 분명히 더 지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을 꾸준히 드시고, 또 약이 아닌 뒤에서 잠깐 말씀드릴 비약물적인 노력들, 또 진행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면서 최대한 완만하게 그래프를 유지하게 하는 게 저희 치료와 치매 관리의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연구를 보면 한 5년, 6년 좀 더 길게 장기적으로 연구한 결과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요양원에 입소할 정도로 나빠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치료받은 환자랑 치료받지 않은 환자를 비교를 했습니다. 한 5년 정도를 놓고 봤을 때 치료받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치료받은 환자가 한 3배 정도 요양원에 입소하지 않고 양호하게 지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보아서도 이 치매 치료제를 계속 복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는 증거로 작용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제 오래 앓으셔서 이제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중증으로 진행을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지금까지는 치매 치료제를 드시고 어느 정도 잘 유지하였지만 이제 시간이 오래 흘러 중증으로 됐는데 이 시점에도 계속 약을 먹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이제 연구인데요. 이 연구는 중증의 알츠하이머 치매를 대상으로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 중에 하나인 도네페질을 사용한 연구입니다. 여기서 파란 것이 도네페질을 복용한 군이고 중증 치매에서 하늘색이 복용하지 않고 위약을 복용한 군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위에가 임상적으로 더 좋은 상태입니다. 복용한 군이 복용하지 않은 군보다, 복용한 군이 복용하지 않은 군보다 이 나빠지는 정도가 덜하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 외에도 중증 치매에서 이런 치매 치료제를 복용할 때 불안이나 초조나 배회나 이런 여러 정신행동 증상들이 더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서 이런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보았을 때는 중증이더라도 치매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이 이득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같은 중증이라도 다른 신체적인 컨디션이라든지 동반 질환에 따라서 이 치매 치료제를 계속 복용하는 것이 이득보다 손해가 많겠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끊는 것을 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담당하는 선생님과 꼭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랑 그 다른 치료제 계열인 NMDA 수용체 기량제를 같이 쓰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도 간단히 소개를 드릴 텐데요. 여기서 이제 까만색은
아무런 치매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고, 빨간색은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만 복용한 경우고, 녹색은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랑 NMDA 수용체, 기량체, 아까 메만틴이라고 하는 약제를 같이 복용한 경우입니다. 그럴 때 지금 한 7.5년까지 추적을 했을 때 분명히 2개를 복용한 군이 하나의 계열만 복용한 군보다는 요양원에 입소하는 가능성이 훨씬 더 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등도 치매로 진행을 하고 어떤 특정 점수가 몇 점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이 하나의 계열만 사용하지 않고 2개의 병용요법을 사용해서 인지 기능을 조금이라도 더 천천히 나빠지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두카누맙이라는 신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고, 이게 상품명으로는 아두헬름이라고 하는 그런 상품명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아밀로이드 가설에 근거해서 베타 아밀로이드의 응집된 형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 쌓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병의 원인,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식의 치료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사한 계열의 약제들이 임상시험을 했는데요. 2021년 6월 7일에 미국에서 이제 FDA의 조건부 승인이 떨어집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초로 알츠하이머병의 치매의 표적 항체, 베타 아밀로이드를 타겟으로 하는 첫 번째 이제 항체 치료제가 승인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 신문에서 이제 대서특필을 하고 많이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요. 근데 이 조건부 승인이 왜 되었나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효과의 측면에 있어서 조금 확증이 어려운 그런 연구 결과가 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두카누맙이라고 하는 이 신약을 3상 연구, 그러니까 안전성과 효과성을 보는 3상 연구를, 국제 연구를 2군데서 했습니다. 2개의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연구에서는 기능 상태라든지 인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약에 비해서 유의한 호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연구에서는 호전이 있었는데 그것도 저용량에선 호전이 없었고 고용량에서만 호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임상 연구 중에 하나만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보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치매의 증상이라든지 기능 상태를 호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효과가 불충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FDA에서 왜 조건부 승인을 해줬냐?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라고 지목되는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인 것을 줄이는 것은 2 연구가 모두 성공을 했습니다. 이 회색이 위약이고요. 그 다음에 하늘색이 저용량, 그 다음에 보라색이 고용량입니다. 그럼 위약 대비했을 때 저용량이든 고용량이든 뇌에 쌓여있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유의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연구에서도 그렇고 이 연구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우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인산화된 타우 역시도 위약군에 비해서 저용량, 고용량이 전부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FDA에서는 임상적으로는 하나의 연구에서는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지만 이런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로 지목되는 생물학적인 지표들은 2 연구가 모두 호전을 보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임상 지표도 호전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조건부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확증 임상을 통해서 이제 최종 승인을 할 것이다, 이렇게 결과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까지는 확증 승인을 위한 임상시험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비용적인 측면입니다. 이게 4주에 한 번 주사제로 주입을 하게 되는데요. 비용 자체도 상당히 높고, 그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클리닉을 방문해야 되는 비용이 있고, 또 이 약제의 부작용으로 뇌영상, MRI에서 확인되는 이상 소견들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뇌영상 검사의 추적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제약회사에서 투약 비용을 좀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2022년 4월에 이제 미국의 한 학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연간 한 7만 5천 달러, 당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한화로는 한 9,300만 원 정도 연간 필요한 그런 비용이 지금 발생을 하게 돼서 이 비용의 측면에서도 좀 아무래도 이슈가 되고 있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 약의 부작용입니다. 이 약의 부작용으로 뇌 MRI를 찍었을 때 이 아밀로이드랑 관련돼서 뇌 영상에 이제 이상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뭐 뇌 부종이라든지 뇌출혈과 같은 그런 소견들입니다. 근데 이런 부작용이 아까 고용량에서 효과가 있었는데 그 고용량에서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이 좀 더 확보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좀 논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약제가 조건부 승인을 받음으로 통해서 이 비슷한 계열의 약제들의 어떻게 보면 연구가 좀 더 활발해진 부분들이 있고요. 2021년 5월 기준에 지금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알츠하이머병의 임상시험 후보 물질들, 그 다음에 임상시험 현황을 정리한 표인데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상에 들어온 연구들은 아까 말씀드린 아두카누밥 외에도 뭐 레카네마, 도나네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얘네들도 결국은 다 같은 베타아밀로이드를 타겟으로 하는 항체 치료제이기 때문에 똑같은 부작용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알츠하이머병이 신경세포막에 있는 APP라고 하는 단백질에서 베타아밀로이드가 잘못 잘려나가서 이 베타아밀로이드가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반점을 이룬다고 했는데요. 이 각각의 베타아밀로이드 표적 항체들이 이 단계에서 작용하는 단계들이 서로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항체 치료제가 또 다른 항체 치료제보다는 부작용이 더 적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좋은 이런 아밀로이드 베타의 항체 치료제에 대한 연구에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약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간단히 비약물적 치료 중에 하나인 인지중재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지중재 치료는 인지 기능을 개선 목적으로 해서 경도인지장애, 경도치매, 중등도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환자의 인지 기능 저하 영역과 저하 정도에 맞추어서 인지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인지 치료를 수행하는 그러한 치료 방법입니다. 2017년에 보건복지부 신의료 기술로 등재가 되었고요. 따라서 지금 병원에 따라서 이런 인지중재 치료를 시행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알츠하이머병의 약물 치료와 이런 인지중재 치료를 병행을 한다면 아무래도 치매 진행을 훨씬 더 지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위험인자가 예방과 관련돼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인자를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란셋이라고 하는 학술지에서는 주기적으로 치매의 어떤 예방과 개입, 그다음에 돌봄에 대한 레포트를 주기적으로 내는데요. 가장 최근에 2020년에 낸 레포트에 따르면은 위험인자가 이렇게 됩니다. 보면은 약간 시기별 위험인자가 좀 다른데요. 성장기에는 이제 교육 수준, 그 다음에 중년에는 청력 저하라든지 외상성 뇌손상, 두부 외상, 그 다음에 고혈압, 음주, 비만 등이 위험인자로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노년기에는 흡연, 우울증, 사회적인 고립, 그 다음에 신체적인 비활동, 대기오염, 그 다음에 당뇨 등이 위험인자로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인자들만 완전히 조절해도 전체 치매 유병률, 치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40%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보고를 해서 사실은 이러한 위험인자 관리만으로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인자와 관련된 치매 예방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드리면요.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위험인자랑 관련된 부분입니다. 당뇨랑 고혈압 등 뇌혈관 질환 등을 조절을 잘 해야겠고요. 머리를 다치지 않게 두부 외상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금연하셔야겠고요. 대기오염 최소화는 이제 환경적인 문제고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것이 심할 때 좀 활동을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중년에서는 비만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생활의 측면에서는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되고 우울증이 생기지 않도록 만약 생겼다면은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되고 과량의 음주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년에서부터 나타날 수 있는 청력 저하에 대해서 조기부터 제대로 된 개입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관계랑 사회적인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중요하겠고 또 지속적인 학습 활동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들은 직접적으로 신경병리에 의한 손상을 감소시킵니다. 아밀로이드라든지 타우라든지 혈관성, 염증성 이런 손상들을 감소를 시키고요.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인지예비능이라고 하는 것을 향상을 시킵니다. 인지예비능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아밀로이드의 침착이라든지 이제 타우에 의한 신경섬유 다발 등에 의해서 어떤 신경병리가 생기더라도 그것이 인지기능 저하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뇌가 버티는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뇌가 보상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활동들이 그러한 인지 예비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기전을 통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꼭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요거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이렇게 4가지 학습 활동을 하시고 사회 활동을 하시고 신체 활동을 하시고 또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치매 예방과 관리에 있어서 중요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시간이 좀 경과하긴 했지만 이 부분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나 경도인지 장애를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도 처방 받았습니다. 근데 그 외에 저희가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관련된 서비스를 간단히 정리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을 하시면 치매 환자 쉼터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경증 치매라든지 경도인지 장애인데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지 자극 프로그램,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인지 중재 프로그램을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요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인지랑 관련해서는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을 받을 수 있고 주간보호센터에서 또 인지활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거치매나 부부치매와 같이 약간 돌봄의 사각지대여서 좀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맞춤형 사례관리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에서 마찬가지로 한번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셔서 실종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치매 안심센터에서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도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수급하신 분들은 배회 감지기도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 경찰서 등에서 지문 사전 등록제를 하는 것도 안전에 있어서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의사결정 능력 때문에 후견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는 성년후견 제도를 알아볼 수 있는데 이건 어디서 알아보는지 또 많이 문의 주시는데 가정법원이라든지 각 지역의 지방법원의 무료 법률 상담처에서 또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최종적으로 그러면 결국 우리 보호자들은 이러한 정보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듣고 다른 보호자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내가 힘든 건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언을 많이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치매 안심센터에서 헤아림 가족교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여기서 치매 환자의 보호자들을 위한 정보도 교류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보호자분이 너무 힘들지 않아야 결국 환자분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경안정제를 드시는 분이신데요. 불면증이나 소화불량으로 10년째 드시고 있는데 안정제를 드시면 치매 위험이 높은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안정제나 수면제 같은 경우가 치매 위험도를 높이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좀 많이 궁금해하시고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 내용인데요. 연구에 따르면은 안정제나 수면제를 장기 복용하는 것이 분명히 인지 기능의 저하, 치매랑 연관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용량이라든지 복용 기간하고도 좀 연관이 있고요. 제가 그래도 정확하게 치매랑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이유는 만약에 그러한 안정제라든지 수면제를 드시지 않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또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한 상태로 지속을 된다면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치매의 위험도를 높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것이 치매 위험도를 더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연구가 제대로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치료제라면 복용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그로 인한 정서적인 안정이라든지 수면으로 인해서 치매 위험도를 낮추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용량을 좀 줄이고 싶으시면 그 부분은 처방하신 선생님과 좀 상의를 하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 네. 전체 치매에 적용하는 약물이 4가지로 말씀인데 기타 영양제로 적용 가능한 영양소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치매에서 승인된 약제가 4가지이고 사실은 다른 약제들은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효과를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효과가 치매 치료제처럼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영양제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거는 진짜 딱 연구가 정확하게 된 것은 아니고 결과가 완전히 이렇게 통일돼서 나오지는 않지만 보통 이제 비타민 B라든지 비타민 D라든지 이런 부분은 치매 위험도와 연관이 좀 있다는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부족한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경도인지 장애에는 약물 복용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았는데 도움이 될 영양제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경도인지 장애인 경우에는 사실은 승인된 약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비약물적 치료인 인지중재 치료라든지 그 외 다른 치매 예방을 위한 활동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을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본인에게 부족한 어떤 영양 성분이나 비타민 등을 보충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겠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신체 질환들을 관리하고 인지 활동들을 하면서 치매로 진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우울장애로 인해 치매를 진단받은 노인이 병전 기능의 회복이 어느 정도로 가능한가? 전적으로 우울증이 기여한다라고 판단을 한다면요. 우울증이 호전되면 병정 기능으로 100%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내용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우울증이랑 이제 치매가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치매의 전 단계에 우울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좀 상당히 있고 또 그 우울증 자체가 치매 위험도를 높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회복되었는데도 만약에 인지기능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울장애에 의한 치매가 아니라 어떤 치매의 초기 단계 내지는 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우울증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경과를 보면서 일단 우울증 치료를 잘 하면서 경과를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도인지 장애인데 생활에 지장이 없으십니다. 네, 맞죠? 네, 정확하십니다. 어머님은 단기 기억이 우울의 문제인지 갑자기 안 좋아졌습니다. 이 경우 도움드릴 만한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너무 갑자기 안 좋아지신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이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인지 한번 진단을 받아보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진단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혹시 이제 추정컨대
어떤 우울이라든지 스트레스 상황에 의해서 안 좋아진 것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원인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족분들과 같이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서적인 부분이나 스트레스라면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약간 애매하거나 좀 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이후 유전자가 없는 사람은 알츠하이머에 안 걸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포이 유전자는 위험 유전자일 뿐이라서 알츠하이머 걸린 사람들 중에서도 한 50%에서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없다고 해서 알츠하이머에 걸리지는 않고, 검사를 했는데 있으면 위험도가 내가 1개가 있으면 2~3배, 2개가 있으면 8배에서 15배 정도 높구나라는 진단은 될 수 있어도, 없다고 해서 나는 알츠하이머에 안 걸린다라고는 단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사는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치매 클리닉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기 수면제 처방 환자분께서 인지기능이 저하돼서 많이 걱정이 되시고 치매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다음에 약제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위험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보시면은 좀 더 정확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 후에 불면증을 앓고 있는데 기억력이 저하되고 있다. 예, 사실은 이제 전신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경우, 항암 치료라든지 이런 수술 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결국 이것도 좀 경과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경과를 지켜보는데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인지 기능이 같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괜찮은데, 전체적인 신체 기능은 돌아오고 있는데 인지 기능은 계속 좀 나빠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앞에서 제가 이제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진행하는 경과를 보일 때는 저도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하는 도중에 말하려고 했던 일이 있는 경우는 전조 증상일 수 있는가? 그 증상만으로는 정조 증상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좀 흔하게 많이 이제 호소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고요. 또 요즘에 워낙에 컴퓨터들 많이 하시니까 또 인터넷 하시면서 뭐 검색하려고 했는데 딱 검색창 띄우니까 뭐 검색하려고 했는지 기억 안 난다 라는 증상들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뭐 아주 그 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크게 걱정을 안 하시고 다른 재반 증상들, 동반 증상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질문이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이제 뭐 치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들 아시는 부분이었겠지만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제가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제가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제 신체 활동, 그다음에 사회 활동, 학습 활동, 그다음에 신체적 관리, 정신적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유의해 주시고 그렇게 지내면서 결국은 치매에 최대한 안 걸리게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모두에게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